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13년도는 없습니다. 14년도로 바로 넘어갑니다. 14년도 사회복지직 9급. 네, 첫 번째 보시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간단한 문제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두 개 나누어졌었고요. 그죠? 법률행위,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하명, 의무를 부과하고 허가, 금지를 해제하고 면제, 의무를 면제시키고 특허, 권리를 설정하고 인가, 효력을 보충하고 대리, 대신하는 것,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거 발명 특허입니다. 발명 특허. 여기서 특허라고 했다고 해서 특허인 것은 아니죠. 특허라고 해서 특허인 것은 아니고, 발명 특허는 이것이 누구의 최초 발명품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발명했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해당한다. 준법률행 행정이 맞고, 교과서의 검정 역시도 이것이 학생들의 교과서로 쓰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확인인데, 우리 교과서 검정을 재량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의사작용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저거를 판례는 재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라는 뜻이죠. 판례는 판단 여지를 재량이라고 말하니까 교과서 검정이 정말로 재량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 여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도로구역 결정 역시 확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다라고 했을 때, 도로구역 결정은 특히나 도로라는 공물이 성립되기 위해서 의사적 요소로서의 공용 지정과 그 다음에 형체적 요소가 형체 요소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용 지정 있죠, 의사적 요소, 이게 바로 도로구역 결정입니다. 이게 도로구역 결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다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행려병자, 단일 행자에다 여행할 때 여자, 단일 여자, 그 다음에 병이 들어있는 놈자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병에 걸려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행려병자의 유류품을 처분하는 것은, 원래 본인의 유류품은 본인이 처분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대신 국가가 처분해 주는 것이다. 대리에 해당을 하겠죠. 대리 그러게 되면 형성적 행정이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두 번째,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이렇게 나눠지는데, 2차 대전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거죠. 2차 대전 이전 이후 나누면,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2차 대전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제도, 여기는 과거에 악법도 법이다, 법이면 다 된다 이거죠. 악법도 법이다, 이러던 시절에서 여기는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부합하는 법률만 정당한 법률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포함이 됐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의회가 제정한 법률, 의회 제정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법으로 인정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위임입법을 인정을 하죠. 위임입법, 법규명령을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규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인정을 했으니까 법규의 범위가 법규범의 범위가 좁았었고요. 여기서 이제 법규 명령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서 법규범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을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이걸 인정했던 독일조차도 지금은 인정을 안 합니다. 특별권력관계를 인정을 안 하고요. 과거에는 포괄위임을 인정을 하고 행정유보 영역이 아주 넓었었습니다. 근데 포괄위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는 법규명령, 법규의 범위에다가 그걸 포함시켰던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명령 같은 것들을 인정했던 거죠. 여기서는 포괄위임이 이걸 법규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허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이 금지가 되고 있다. 금지가 되면은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가 된 거예요, 축소가 된 거예요? 포괄위임이 금지가 되면은 확대가 된 거죠. 확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행정유보 영역이 상당히 넓었었습니다. 행정유보 영역이 상당히 넓었었다. 행정유보라는 것은 무슨 영역이야?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는 행정유보 영역이 좁아졌다. 다시 말해 법률유보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법률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위임 금지가 적용이 되었다. 맞는 말이죠. 포괄위임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내부 조직이나 특별권력관계 내부에까지 법률여부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특별권력관계를 과거에 인정을 했었죠.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인정을 했고 지금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인정 안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되었고요. 질적으로 엄격화되었고 행정의 탄력성과 한목적성을 위한 행정입법권이 강화되었다. 행정입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은 뭐야? 이거는 포괄위임이 넓게 인정된다는 거죠. 넓게 인정된다는 거죠. 그냥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4번이 틀렸고 3번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해서 행해진 처분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형식상 하자가 있다. 형식적 하자. 주체절차 형식 내용에서 형식상 하자. 문서주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24조 얘기하는 거죠. 24조에 문서주의 원칙에 위반된 거 우리 판례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무효로 보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사업 승인 처분 무효로 보죠. 절차하자긴 절차하자인데 절차상 하자긴 한데 대체로의 절차상 하자는 판례가 취소 사유로 보게 됩니다만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자체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을 하고 이것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죠. 밑에 주민등록법상의 최고 공고 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 말소 처분. 무슨 말이에요?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 절차하자. 절차상 하자의 문제이고요. 이거는 원칙대로 취소 사유입니다. 원칙대로 취소 사유고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이거는 기속력에 위반을 했다. 기속력에 위반을 하게 되면은 판결 이유 부분이고요. 판결 이유 부분에 왜 그것이 위법인지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위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다라고 보고 있죠. 4번 확약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행정작용 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확언이라고 하죠. 확언. 확약은 뭐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다? 얘는 행정행위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고 확언에 대한 문제도 있죠. 확언은 뭐에 대한 거다? 행정작용 전반에 대한 문제다. 어느 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그렇죠? 확약은 수익적 처분의 발령과 수익적 처분을 해주겠다. 발령과 그 다음에 침익적 처분을 하지 않아주겠다. 불발령입니다.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 발령 쪽은 수익적 처분, 불발령은 침익적 처분, 발령,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다.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다. 이게 보게 되죠. 그러면 수익적 처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침익적 처분이 나오지 않게 되면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확약은 수익적 처분, 수익적 작용입니다. 예, 수익적 행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약속한 대로 해달라. 다시 말해 신뢰보호주장, 신뢰보호주장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 대상으로서 대표적인 선행조치다. 선행조치다. 예, 장래에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예,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얘기하면은 바로 뭐가부터 떠올라야 돼요? 예로 어업면허 할 때 어업면허를 하면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확약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고 했죠. 확약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다. 그 부분 때문에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다. 이 자기구속력 때문에 처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예, 자기구속력을 근거로 해서 구속력이 미치는 거니까 그러면 처분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구속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속력은 무슨 구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외부적 구속력을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거지 내부적 구속력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자기 구속력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구속력이기 때문에 외부적 구속력이 아닙니다. 내부적 구속력이니까, 예, 이걸 가지고 처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밑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처분이라면 이거죠. 예, if 처분, 만약 처분이라면 그 확약의 이 자기구속력을 실효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무엇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어? 철회 처분. 예,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확약의 구속력을 소멸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확약은 그렇지가 않다. 그게 맨 밑에 4번.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은 사정 변경과 법령 개정 말하는 거죠. 사정 변경과 법령 개정. 그 약속한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약속을 이행해 줄 수 없는 상황,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발생했을 때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의사표시는 확약을 철회한다라는 철회 의사표시 없이 바로 실효됩니다. 바로 실효되고 약속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분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만약 처분이라면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 다음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확약의 불이행이네요. 확약의 불이행이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적 처분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신뢰보호 위반이죠. 신뢰보호 위반으로 위협해 줄 수 있겠고요. 손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진 행위 가능합니까? 국가배상 청구 당연히 가능하죠.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 법령 위반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같은 불문법 위반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심지어 취소 소송에서도 인정되고 취소보다 더 넓은 위법성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약은 처분이 아니지만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직무행위죠. 직무행위는 반드시 공권력 행사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권력, 비권력 행위 다 포함되고 법적 사실행위 다 포함되기 때문에 확약을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도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 물론 법에 근거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입처지에죠. 신입처지에 행정절차법에는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만 포함되어 있지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사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정보공개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죠? 외국인도 역시 일정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일정한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이런 사람들 가능하다 이거죠. 학술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도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상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포함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을 한다. 그냥 느낌으로만 딱 봐도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하는 행동은요, 당연히 공익과 관련을 맺고 있겠죠. 전체의 이익, 공익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일을 하는 애들이고요. 직관적으로 봐도 공익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2항에 보시게 되면 3조 2항에 보면은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라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각급학교 이런 것들이 있죠. 각급학교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 있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보다 넓은 공공기관인 거예요. 정보공개법 쪽이 더 넓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방공기업 이런 애들도 다 포함됩니다. 지방공기업. 이게 3조 2항에 있는 내용이고 그 안에 이거 잘 안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법인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 놓고 사본도 가능하죠. 사본도 가능하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며 내가 공개를 해달라고 청구한 정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죠. 공개 청구 대상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한 이 정보 안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하고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공개가 가능한 정보고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해당하게 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 그리고 9조 1항 본문에 따라서 얘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기속행위죠.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 재량행위죠.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서로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이쪽을 감염시키게 될 겁니다. 감염시키게 되면 전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분리가 안 된다면 이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면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개를 해도 이게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입니다. 그럴 땐 전체적으로 재량행위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바라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1정보에 대한 거, 2정보에 대한 거, 1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따로 있었던 것이고 공개 청구 1이 따로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가 따로 공개 청구 2가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부 처분이 하나가 거부가 2개가 있었던 것이고 이 2개의 거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건 결국 뭐예요? 2개의 소송이 병합된 겁니다. 소병합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저 부분만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있는 부분공개제도입니다. 공개 청구한 정보의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하고 공개가 가능한 정보,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하는 정보하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이거 조심하시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게 지금 분리가능성을 수식하는 겁니다. 수식하는 거다. 그래서 분리가능성을 판단할 때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특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게 되면 이게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가 될 수 있을 때는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량이 아니므로 특정 가능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에서는 분리가 되면 특정은 자동 가능하다. 분리만 되면 특정은 자동 가능하다. 그 다음 제외하고 공개해야 된다. 이게 만약 전체가 비공개가 돼가지고 전체에다가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면 무엇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부 비공개가 들어왔고, 그래서 전체에다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다면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부 취소 판결이 거부처분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적극적 처분이 아니라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도 일부 취소 판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까지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 6번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온 거죠. 취소 판결이 나왔다 할지라도 행정처분이 곧바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전소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후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는 A라는 처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가 지금 처분입니다. 얘가 누구야? 얘가 직무행위죠. 직무행위는 공법행위 전반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처분일 때 항고소송하고 국가배상하고 둘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처분으로 좁혀놓으시고 했을 때 여기는 취소소송이고요. 뒤에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되는 겁니다. 뒤에는 국가배상이고요. 이렇게 되었다면 얘는 처분의 위법 여부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소송물입니다. A처분의 객관적 위법성 존부가 바로 소송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국가배상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의 행위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직무행위해야 된다. 세 번째 집행하면서 직무집행성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위법성, 그 다음에 손해, 인과관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말이에요.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들어가면 이 위법이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맞는 얘기죠. 그죠? 여기가 위법이고 여기도 위법이고 지금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닌 겁니다. 판례가 이 위법과 여기에 있는 위법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저 위법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 법령 위반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럼 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안 될 수도 있고 하잖아. 뭐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판례가 이건 있고 이건 없죠. 전소의 취소송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의과실로 인한 요거 하나 있고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 여기서 이렇게 뒤에 국가배상도 위법성, 그 다음에 앞에 취소송이 위법성, 뒤에는 그냥 고의과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판례는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판례는 없다.
이 판례는 없습니다. 이쪽에는 판례가 없고 이쪽 판례는 있습니다. 이쪽 판례는 있습니다. 여기에 판례는 뭐야? 물음표다가 판례죠.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가 판례고, 위법성이 있다고 고의과실이 있는 건 아니다가 판례고, 얘네들끼리는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당연히 전소와 후소 사이에 기판력 얘기하는 거죠.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가 아닌가. 기판력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선결관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선결관계, 앞에 있는 취소동 전소에서 이미 선결한 내용하고 뒤에서 판단하는 위법성의 판단하고 사이에 기판력을 매개로 해서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기판력에 미친다라고 보게 되면 선결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게 되면 선결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조와 마찬가지로 5조도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네 둘만 되죠. 행정주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 주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영조물은 항상 공물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공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공물 다 포함하고, 그 다음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공물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공무원이, 이거는 공작물의 점유자책임 민법 758조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혀 특이한 부분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있을 때 없을 때 이거죠. 고의 중과실일 때하고 경과실 이랬을까? 경과실 이렇게 있을 때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라고? 국가등하고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경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등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고, 공무원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죠.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입니다.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무원은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으로서 행위를 한 것이 맞는 거고, 고의중과실은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넌 더 이상 국가기관이 아니다. 아니니까 너는 별도의 권리의무주체로서 행동하라. 그렇게 되면 국가 등 쪽이 아니라 공무원 쪽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이 국가 등 부분도 역시 외부 배상은 하게 된다.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2조 2항에 따라서 인정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 CF 얘는 국가배상법에서 예정해 놓은 상황은 아니고 공무원이 바보여서 돈을 줘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공무원이 바보여서 준 겁니다. 바보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보짓을 했으면 얘한테 나 바보였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요. 구상권 행사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건 내가 임마 널 대신해서 돈 준 거잖아. 여기는 대위책임설 맞습니다. 여기는 대위책임설입니다. 이건 절충설이 아니에요. 이게 절충설이고 왼쪽이 절충설이고 이건 대위책임설이거든. 대위책임설 상황에 대위책임을 진 거니까 이때는요 공무원한테 뭘 할 수가 있어요?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급여, 기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 이건 원래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동일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향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된 거는 국가배상법 6조 1항 얘기하는 거죠. 국배법 제2조하고 5조, 물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배상책임 주체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2조와 5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친구는 사무기속주체죠.
여기서 배상 책임을 주는 친구는 사무기속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6조 1항,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에 따라서 외부적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비용부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부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사무기속주체가 만약에 배상 책임을 이행을 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그게 아니라 비용부담자가 외부적으로 배상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서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국가배상법 6조 2항에 나오죠. 6조 2항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용부담자가 누군데 하면은 3개로 나눠지죠. 3개로 나눠져갖고, 첫 번째 일반 사무가 있고, 그 다음 또 일반 사무가 있고, 그 다음 이번엔 도로관리 등의 공물관리, 공물관리 사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도로관리 사무, 하천관리 사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권한위임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끼리 불일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불일치 상황은 언제 발생한다? 권한위임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때 권한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위임이 만약에 기관위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그 권한위임이 단체위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그 권한위임은 무조건 기관위임만 있습니다. 공물관리에는 이건 법정위임으로서 기관위임 정해져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사무기속주체하고 달라지는 거야? 형식적 비용부담자. 이 경우에는요 실질적 비용부담자. 이 경우에는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얘네가 사무기속주체하고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바로 국가배상법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외부적 배상 책임을 추가로 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다음 문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과태료 얘기하는 거죠. 과태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8조인가 그럴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게 되면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오인을 한 데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쉽게 알기 힘들다라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을 탓할 수가 없어요. 잘못을 탓할 수가 없다. 잘못을 탓할 수가 없으면 잘못을 탓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러면 과태료 부과 안 됩니다. 2명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가 가담했을 때는 각각 과태료 부과합니다. 각각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질서위반 행위였다라고 보게 되죠.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과태료 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고요.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6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죠. 과태료 부과는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었을 때 그럼 납부해야죠. 이의 제기 기한이 종료한 다음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의무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럼 승계되는 겁니다.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상속인에게 과태료 납부 의무가 승계되는 게 맞습니다. 승계되는 게 맞습니다. 뭐랑 비교하는 거야? CF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사망하면 승계가 안 되고 과태료 과징금은 승계가 되고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상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일신 전속적 성격이 아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 급부가 가능하다. 일신 전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또 등장했네요. 과태료와 마찬가지죠.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얘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행강제금이랑 비교하는 거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 행위,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 행위 다 부당거래 행위입니다.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제재금으로서 기본적 성격의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 이거 있습니다. 맞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징금은 본래적 과징금입니다. 본래적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이 아니라 본래 과징금, 원래 의미의 과징금, 본래적 과징금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이 저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본래적 과징금은요, 불법적 경제적 이득,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경제 이득을 박탈하는 게 목적인 것인데 여기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당연히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맞는 거고 이거를 박탈하는 것이고 행정벌과 병가하더라도 이중처벌금 준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과징금은 행정벌이 아닙니다. 과징금은 행정형벌이 아니죠. 얘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행정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벌을 다시 부과한다, 벌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 준칙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했고요.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가산세라고 했는데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를 안 했을 때가 대표적이죠. 세금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죠.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행정 제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제재처분 경찰 책임을 물을 때 법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경찰 책임을 물을 때 이거는 객관적 책임이다. 객관적 책임이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 같은 것은 요구되지가 않고요.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는 것은 행정벌로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런 거하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과태료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이런 거하고 이런 데에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객관적 책임입니다. 객관적 책임에서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요.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의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영업신고가 적법하다. 요건을 갖췄다. 그 얘기는 적법한 영업신고다라는 얘기죠.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였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영업권이 인정돼야 되죠.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신고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봐야 될 테고 영업권이 인정이 돼야 될 겁니다. 왜?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이 친구는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영업권은 바로 금지 해제가 됐고 인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또 다른 사정이 붙었어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하고 두 법은 서로 입법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즉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동시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동시 적용이 돼야 되니까 건축법상의 요건도 함께 갖춰져야만 영업권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9번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토지형질 변경이 뭐야? 이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토지형질 변경 행위라는 것은 건축행위 등과 함께 대표적인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처분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뒤에 있는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 얘기하는 거죠. 기속행위인 허가는 이거는 건축허가, 얘는 건축허가고, 이 재량행위인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 얘는 개발허가, 개발행위 허가, 예외적 허가죠. 일반적 허가, 예외적 허가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된다. 인허가 의제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인허가 의제제도. 건축허가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로 붙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건축허가가 이렇게 있고, 건축허가,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개발허가가 이렇게 있고 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기속행위인데, 이거는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다. 이렇게 되면은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되면 수반되는, 의제되는 이란 뜻입니다.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되면 이거 전체가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허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다.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되는 것이죠. 허가는 행위의 유효 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에 그 행위는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거꾸로. 행정강제나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죠.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노점상으로 내가 장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 모든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이라면 그 떡볶이를 팔아서 번 돈은 전부 다 내 돈이 아니어야 되는 것인데, 내 돈 맞고요. 내 돈 맞고 다만 강제집행 당하는 겁니다. 강제집행.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법규는 대체로가 강제집행, 즉 단속법규인 것이지. 단속법규인 것이지, 그에 따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효력법규가 아니다. 효력법규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공유수면 매립법은 옛날 법이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금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게 되면은 매립권자한테 그 매립한 토지에 대한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매립한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죠. 권리 설정. 설권행위입니다. 설권행위, 권리 설정행위이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죠. 틀렸고, 허가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3견이 있습니다. 3견이 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허가라고 하게 되면 특허는 경업자 소송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경업자 소송.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가 강학상 특허라고 한다면, 강학상 허가라고 한다면 나누는 거죠. 특허라고 한다면 신규 업자한테 위법한 허가 처분을 해줘서 신규 업자의 진입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면 그것은 권리 침해가 맞고 원고적격 인정되죠. 하지만 기존 업자가 받았던 원칙 예외,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가 강학상 허가라고 한다면 위법한 영업허가 등으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가 돼도 그거는 권리 침해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해당을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바 바로 언제입니까? 거리 제한 규정이 있을 때. 거리 제한 규정이 있을 때죠.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러면 특허랑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특허랑 경원관계가 성립됩니다. 경원관계가. 네, 마지막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의 치유죠. 하자의 치유. 하자 치유 논의가 왜 나오는 것이냐? 이유 제시 등을 하지 않았다. 처분 시점에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밀려야 돼? 처분이 나왔는데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여기고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는 뭐가 없었다? 이유 제시를 안 했다. 이유 제시를 안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유 제시를 했다. 사후 보완, 사후 추안을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유 제시를 하였다. 이유 제시를 하였다. 그러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를 치게 되면 위법이 되는데, 여길로 보게 되면 적법이죠. 여길로 보게 되면 이유 제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사후 추한 행위가 이유 제시가 언제 여기에 있었다라고 소급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예외를 인정하고 이걸 소급해서 소급을 인정을 합니다. 소급을 인정한다. 이유 제시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하자의 치유죠. 이런 걸 왜 인정하는 거야? 이거를 이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기준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그럼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니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온다면 말이죠. 취소 판결이 나온다면 그 판결을 한 다음에 행정청은 저 처분을 다시 동일 처분을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반복해야 맞는 거죠. 반복을 똑같이 하게 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지난번에 했던 거 봤으니까 이번에는 저것처럼 이유 제시를 잘 하고 적법 절차를 밟고 나서 동일한 처분을 그대로 반복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처분이 있고 똑같은 처분이 또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일 처분의 반복 방지라는 행정경제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행정경제 효율성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위법성 판단 기준치도 사실 깨져버리게 되고 그냥 위법했던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원고의 방어권도 침해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논란이 있는 거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하자 치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명문의 근거가 독일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과연 이런 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죠.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거고 하자가 치료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 동일처분의 반복 방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어쨌든 한번 나온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일 때, 상대방에게 수익적일 때 그 사람의 신뢰보호라는 것을 위해서 허용하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자치유의 실체상한계를 말하는 거죠. 위에 거는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이건 인정 여부에서 제한적 긍정설이 우리 판례 동설 입장이죠. 그 얘기를 꺼낸 거고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회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은 사전 통지가 10일이죠. 사전 통지는 10일이었고요. 공청회는 14일이죠. 사전 공고가 14일이죠. 10일을 보장을 못 해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제 제기 안 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청문회에 출석을 했고 충분히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러면 청문서 도달 기한 준수는 하자 치유가 된다. 그렇죠? 하자 치유가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처분 이전에 행해지는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하자 치유를 이렇게 인정한 적이 요거 하나가 있죠. 대부분은 이유제시입니다. 이유제시. 당연 무효인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을 하였다면 징계 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중대하고 명백해서 압불사 정도의 짓거리를 해놓고 나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적법돼? 그럼 법치주의 다 깨집니다. 법치주의 다 깨집니다. 심지어 당연 무효인데 상대방이 그냥 용인하면 위법한 행위 다 용인되고 막 다 치료되고 이렇게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 무슨 말이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후 보완, 사후 추한 등의 사후 요인, 하자 치유의 이유가 되는 그 사후 요인이 언제 발생했어야 되냐라는 거죠. 처분이 있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결국 판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처분 이후에 사후적 요인이 사후 보완 추한 등의 사후적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1구간과 2구간과 3구간에서 어디서 사후적 요인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후는 안 된다. 이 전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쟁송을 우리가 불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2구간, 3구간에서 사후 보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자의 치유로 인정될 수가, 연결될 수가 없다. 이유는 왜 그렇다? 행정심판의 청구인, 그리고 행정소송의 원고, 원고나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죠.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거예요. 승소할 것을 패소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던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하자를 치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가하면 안 되는데 원고의 권리나 이익, 방어권의 침해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